임플란트 위험하다. 최병호. 지금 치과 의사의 반란. 최병호 저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교 구강 안면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구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구강 안면외과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학 안면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수술을 발전시키고자 플랩시스 임플란트학을 설립하여 회장을 맡고 있다. 임플란트 분야를 이렇게 연구하고 펼치고 하고 있다. 그러네. 임플란트가 위험하다고. 자, 어떻게 저자가 쓴 지는 벌써 2015년인데요. 임플란트가 위험하다고. 임플란트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하자. 임플란트는 치아에 불이해가는 타이타늄 금속재를 치아가 빠진 부위의 잇몸에 뼈에 직접 심어서 치아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나사 형태의 타이타늄 금속재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다. 치과에서는 나사못 형태의 타이타늄 금속재를 치아의 우리용으로 이용한다. 임플란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방법이 아니다. 19세기 말 금으로 만든 인공치아를 만들어 덮개에 심었으나 뼈가 녹아버렸다. 그 후에 백금, 납, 또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합금 등 여러 종류 재료로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덮개에 심었지만 하나같이 몸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 임플란트의 신기문을 연 것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의 브레네막 교수였다. 그는 덮개 속에서 오랫동안 자, 빛이 덮개 속에서 오랫동안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타이타늄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어느 날 브레네막 교수는 동물 시험 중에서 타이타늄으로 만든 작은 수술 가위를 실수로 동물의 체내에 두고 봉합해버렸다. 몇 개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수술을 통해서 다시 가위를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가위는 단단하게 뼈와 유착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에 그는 타이타늄으로 임플란트를 만들어 10여 년간 실험을 거쳐서 1977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플란트가 치과에서 사용되었고 이후에 브리네막 교수는 임플란트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임플란트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치과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임플란트가 사용되기 전에는 치아 하나가 빠지면 인접해 있는 멀쩡한 자연 치아 2개를 삭제하여 브리즈를 만들었다. 삭제된 치아는 수명이 짧았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삭제된 치아가 망가지면 또 다른 멀쩡한 자연 치아를 삭제하여 더 긴 브리즈를 만들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아들이 도밀처럼 처리되어 손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사용되면서 인접해 있는 건강한 자연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플란트가 사용되기 전에는 여러 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 부분 분리를 해야만 했고 치아가 모두 빠진 경우에 전체 분리를 했다. 전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일상생활은 불편함도 만만치 않았다. 전리의 이물감은 견디기 어려웠고 전리의 유지력이 약해서 쉽게 움직여 제 위치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잇몸이 아프고 특히 전체 전리를 한 경우에는 얼굴 모습까지 달려져서 외형적인 상실감이나 자신감을 잃으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었다. 임플란트는 환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였다. 그러나 임플란트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로 인한 위험이 임플란트 수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사 비상보험인 현대해상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된 총 495건의 분쟁 중에서 임플란트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론 이 숫자는 한 보험사에서 확인된 사고에 한한 수치다. 타 보험사의 사고 건수와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분쟁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임플란트 수련 수술 관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의료 분쟁이 매년 5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 환자 5명 중에서 1명꼴로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병이 발생하여 재수술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다시 뺄 수도, 그러다고 새로운 것을 박아 넣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임플란트 주위 염이 발생하면 일반 정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잇몸이 점점 붓게 되고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소실되기도 한다.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런 경우에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뉴욕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대학교 바틀린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아래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 94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논문에서 10명 중에서 1명꼴로 신경 손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플란트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템플대학교 미시 교수는 2010년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신경 손상 발생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구강 내 장치의 사용을 권장했다. 임플란트로 인한 신경 손상 위험성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과거로 가보면 그 위험성은 더 높았다. 1993년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웰스 교수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아래턱뼈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에 3-4명꼴로 신경손상이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1명은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입었다. 아래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신경손상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경고했다. 임플란트 주위에 발생하는 잇몸병은 대한민국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되었다. 2008년 열린 제6차 유럽 취재학회에서 스웨덴의 린데 교수는 임플란트 수술 환자 중에서 28에서 56%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병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몬벨리 교수 역시 임플란트 수술 환자 5명 중에서 1명꼴로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병이 발생한다고 연구 논문에서 밝혔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발표된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 발생률과 비슷한 결과다. 이런 발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플란트는 심었다고 해서 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병을 앓기보다는 건강하게 삶을 살기를 바란다.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장차 병들어서 간병받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리 깔고 몸져 눕는 상황을 가장 염려한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가장 힘든 일은 임플란트가 잘못되어 치료를 위한 계속 병원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기만 한 틀니를 고집할 수도 없다. 계속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건강한 임플란트를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자 꿈이다. 또한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치과의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온 잘못된 믿음 탓이다. 잘못된 믿음은 진부를 걸어먹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나 물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을 단념시키란 무척이나 힘들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를 노출시키고 뼈를 눈으로 보면서 손의 감각만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물론 예전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감각보다 더 정확한 기구가 있다. 뼈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장비가 있다. 상처를 내지 않고 신경을 보호하면서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치과 의사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다. 어떤 치과 의사의 요청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강 내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하도록 준비해 준 적이 있었다. 구강 내 장치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그러나 그 치과 의사는
뼈를 보지 않고 하는 임플란트 수술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환자를 위해 전개해간 구강 내 장치를 외면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환자의 잇몸에 큰 상처를 내고 뼈를 노출시키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다.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치과 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식이 의료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인체의 일부를 메스로 절개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조직, 세포조직을 자르게 된다. 이런 혈류 공급을 방해해서 면역기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높다. 한 번 손상된 조직은 원인 상태로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몸의 결격이 완벽하게 동일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A라는 환자의 수술이 성공해도 B라는 환자의 수술까지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한 명의 환자라도 고통받지 않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환자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가 답이다. 상처가 크면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상처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아주 단순한 명제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최소한의 상처를 만들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혈류 부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가 된다. 수술로 인한 상처가 너무 작아 상처가 보이지 않게 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다. 25년 전 나는 독일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수술법을 배웠다. 특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독일 유학생활을 마치고 선택한 길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정확하게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 임플란트 주위 염증, 기타, 보철물 탈락 파손, 유착 실패 이렇게 많네요.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10년 이상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 관찰과 동물 실험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배운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는 다르게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방법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말이다. 이후에 나는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에 관해서 연구했고 그 결과 2008년 플래시스 임플란트라는 책을 세상에 공개하며 새로운 임플란트 분야를 개척했다. 플랩은 잇몸을 절개하고 뼈에서 분리할 때 만들어지는 잇몸판을 뜻하는 수술 용어다. 즉 플랩리스란 잇몸판이 없는 수술 방법을 말한다. 임상 관찰과 동물 실험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학이 탄생한 것이다. 2010년 독일 킨데센스 출판사를 통해서 영문판으로 출간되었다. 2012년 불어판으로 출간되었다. 2015년은 어떤 해보다도 내게 특별한 해이다.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를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총정리해서 라는 책을 출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에 대해 치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임플란트의 위험을 가감 없이 드러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임플란트 위험, 즉시 심는 위험, 상악동 뼈이식 임플란트 그 위험,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임플란트 수술에 위험성, 이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군요.